책맛도 입맛처럼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 책이 혹시 지루하지는 않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은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해줄 말이 참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19세기 후반에 이때 의학은 몸에 대한 의학입니다. 그때 프로이드가 정신의학에 대한 이론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퇴보하던 이 분야가 점프를 하게 됩니다. 세계 정신의학의 3대 거장인 프로이드, 아들러, 지난번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린, 모두 유대인이고 모두 오스트리아 국적이고 프로이드 이론에서 출발한 학자들입니다. 아들러는 프로이드보다 14살이 작았고요. 프로이드의 정신의학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론적인 대립이 생겨서 따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30명 회원 가운데 9명이 아들러를 따라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이드는 인간은 과거에 겪은 트라우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과거의 삶이 현재를 결정한다. 말하자면 이건 팔자소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들러는 그건 아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현재는 바꿀 수 있다라는 이론을 펼칩니다. 이때 화가 난 프로이드가 아들러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 같은 난쟁이가 뭘 알아? 실제로 아들러는 구루병을 앓아 키가 155cm 정도였답니다. 그러자 아들러는 내가 비록 난쟁이지만 당신 어깨에 올랐으면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들러는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책도 미움받을 용기, 평범해질 용기, 행복해질 용기 이렇게 세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15년에 같은 저자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가 완전 스터디셀러였는데요. 이 책이 유독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의 이목을 많이 의식하고 사는 동양 문화권의 피로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맨 첫 장의 제목 인생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에 밑줄을 그으면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원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아무개였고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특별히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던 거죠. 첫 번째 챕터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이때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랑머리가 하고 싶어. 그래서 미장원 가서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는데 이 일은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왜 이랬어? 나이가 몇인데 머리가 이게 뭐야?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저자는 중성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 중성행동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자유롭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것에 동반하는 책임까지 다 했을 때 진짜로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말은 당근이죠. 두 번째 챕터 평범해질 용기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밑바탕에는 스스로 열등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라는 말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류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온 게 사실이잖아요. 나는 열등감이 없어. 난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살래. 모두가 이런 생각이었다면 인류가 이만큼 발전했을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종자독서 세 번째 역사의 쓸모에서 보면 인류의 진화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이끈다는 말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는 아이 교육 문제가 나오는데요. 결국 부모의 내공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행복해질 용기입니다. 아들러는 개인의 행복을 강조했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그게 쉬운 사람은 정말 평화로운 사람, 자기 자신이랑 잘 지내는 사람, 굿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현실의 나와 이상의 내가 차이가 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신과 잘 지내려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감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이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가치는 무엇인지, 내 신념은 무엇인지 자신을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들러는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관점을 바꿔라. 무엇이 주어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아들러는 구루병이라는 장애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살다 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헬런 켈러도 그랬고요. 우리에겐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도 그랬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프랭클린도 같은 얘기를 했죠. 인생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인간이 평생 배워야 할 단 하나의 학문이 있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만 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진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인문학의 공통적인 키워드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책의 154쪽에 가면요. 나는 솔직히 그 음악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젊기에 아마도 그가 옳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이가 있어 그 음악을 이해할 귀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늘 익숙한 음악만 들어오던 청중이 귀에 익지 않은 음악을 연주하니까 야유를 보내고 환불해달라 그러고 막 소란해지니까 구스타프 밀러라는 사람이 청중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젊은이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움이 무엇인가 저도 귀를 크게 열어두려고 합니다. 옛날처럼 어른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기는 시대는 이미 갔으니까요. 저도 그들이 젊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